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한국 경제 구조가 바로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월급을 많이 주고 부장님을 회사가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강제로 퇴직을 시키게 됩니다. 강제로 퇴직되면 대부분 자영업에 들어갑니다. 자영업에 들어가서 3년에서 5년 사이 대부분 망하게 됩니다. 그럼 노인빈곤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본 젊은이들이 전문직이나 공공기관, 공무원 이런 직장을 찾기를 원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중소기업은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취업이 늦어지고 또 조기 퇴직을 당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고 예상하게 되면은 당연히 결혼이 늦어질 뿐 아니라 결혼할 때도 배우자가 직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이쯤 돼서 30대 초반, 중반쯤 되는 그리고 직장에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왜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 브릿지입니다. 오늘은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왔던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는가 라는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24일 파이낸셜 타임즈는 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제 인터뷰도 상당 부분 나왔었는데요. 2011년쯤부터 한국 제조업 그리고 한국 경제가 위기 국면에 들어갔다는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경제가 1960년대 이후부터 고도 성장을 1997년 경제 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 이후에도 2000년대 한국 경제는 급속하게 회복하면서 고도 성장을 이어갔었습니다. 2010년대에 한국 경제, 특히 제조업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두 가지 외생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먼저 중국 특수가 있었고 그리고 ICT 특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1년 즈음부터는 이런 두 가지 특수들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ICT 특수도 잦아들고 중국 특수도 잦아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중국이 2000년대 한국 완제품, 반제품 그리고 장비들을 모두 수입해서 단순 가공 수출 라인에서 벗어나서 2011년 이후부터는 저부가가치 상품군에서 한국 제품들과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폰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1년 이후에 보면 한국의 삼성전자의 저부가가치 스마트폰 부분이 사실상 중국 기업들에 의해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단순 기계류부터 시작해서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저부가가치 상품군에서 중국에 의해서 대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대체 현상은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중화공업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80년대 성장을 해가면서 사실 일본과 독일의 저부가가치 상품군을 대체해가면서 성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2011년 이후에 중국에 의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대체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이 저부가가치 상품군에서 우리 기업들을 대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고부가가치 상품군 프리미엄 상품군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시 좋은 예가 스마트폰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의 하이엔드 스마트폰이 애플과의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른바 한국 제조업이 넛크래커 현상, 샌드위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제조업의 위기는 수치상으로도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2011년 이후에 한국 제조업의 성장률은 한국 경제 성장률과 거의 같아집니다. 그 이전에는 제조업의 성장률이 한국 경제 성장률보다 항상 더 높았기 때문에 제조업이 한국 경제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조업의 수익률 또는 무역 특화 지수와 같은 지수로 표현되는 경쟁력 같은 것들이 모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OECD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을 10년 단위로 표시한 그림입니다. OECD 자료입니다. 1991년에서 2001년 사이에 보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OECD 수출 증가율
보다 한 2배 정도 높았습니다. 2000년대 초기 10년, 2001년에서 2011년을 보면 OECD 평균이나 한국의 수출 증가율도 감소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 수출 증가율의 감소가 적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의 한 2.5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에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그야말로 급감하면서 OECD 평균 수출 증가율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아주 극단적인 현상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수출 주도형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또 수출 부분이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경쟁력 있는 수출 부분에서 문제가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대외경제연구원이 2020년 6월에 발표한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력 변화와 대응 전략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쯤에는 조선, 석유화학, 메모리 반도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우리가 중국에 비해 경쟁력 열의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예측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960년대 이후에 고도성장을 이끌어왔던 한국의 경제성장 모형이 왜 한계에 도달하게 된 것일까요? 한국의 경제성장 모형은 한마디로 대기업 중심의 정부가 이른바 내셔널 챔피언을 키우는 육성 정책 중심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기업 육성은 주로 중화공업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분야의 특징은 자본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공정혁신을 하고 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디에나 널리 쓰이는 법용제를 중심으로 생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발전 모형이 드디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2011년 즈음에서 여러 가지 지표와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1990년대 이미 서유럽 국가와 일본도 유사한 경험을 우리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유럽 국가는 미국과의 격차를 급속하게 줄여나갔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 성장률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역시 1990년 전까지 미국을 맹렬하게 추격했다가 1990년부터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1990년을 전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은 이른바 슈페터주의 성장 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기존의 경제 성장을 잘 설명했던 이론은 이른바 AK 모형, 즉 내생적 성장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AK 모형이었습니다. 여기서 A는 상수를 나타내고 K는 자본인데 이것은 단지 물리적 자본뿐만이 아니라 인적 자본 그리고 R&D 자본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의 자본이 되겠습니다. 이 내생적 성장 이론에서 함의하는 것은 결국 저축률이 높을수록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투자율이 높을수록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몇 년 전에 서울대 공대 교수님들이 써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몰았던 축적의 시간이 바로 이른바 AK 모형에 기반한 아이디어라는 것입니다. 물적 자본, 인적 자본, 그리고 R&D 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이 이른바 이 AK 모형의 함의입니다. 사실 1990년까지 서유럽이 미국을 쫓아가고 일본이 미국을 쫓아가는 과정은 이 AK 모형에 의해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즉, 미국에 의해서 이들 국가들은 더 높은 저축률을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X축은 1인당 소득을 나타냅니다. Y축은 저축률을 나타냅니다. 보라색으로 찍힌 이 점은 197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미국의 저축률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찍히고 있는 이 하늘색 점들은 비슷한 시기에 서유럽 국가들의 저축률을 나타냅니다. 서유럽 국가들의 저축률이 미국보다 통상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90년 전후에 이런 저축률의 차이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저축률이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더 높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른바 잃어버린 30년 기간 동안에 저축률이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찍히는 점들이 우리나라의 저축률입니다. 1인당 소득 수준을 조절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원점에 가까운 쪽에 찍혀 있습니다만, 동일한 소득 수준에 비해서 한국의 저축률이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축률 아니고 투자율을 가지고 볼 때도 지금처럼 비슷한 양상이 보여집니다. AK 모형이 맞다면 사실 저축률이 더 높고 투자율이 더 높은 일본이나 서유럽 국가들이 1990년대 이전뿐만이 아니라 1990년대 이후에도 성장률이 더 높아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D 투자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색이 미국의 R&D 투자율을 나타내고요. 하늘색이 서유럽 국가들의 R&D 투자율을 나타냅니다. 서유럽 국가보다 미국의 R&D 투자 비율이 90년대 이전이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서유럽 국가나 미국보다도 잃어버린 30년 기간 동안에도 R&D 투자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찍혀있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R&D 투자율은 한국의 R&D 투자율 궤적입니다. 만약에 이 AK 모형이 맞다면 사실 서유럽 국가가 90년 이후로 미국과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른바 슈페터주의 성장 이론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슈페터주의 성장 이론은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자본의 축적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상품들이 들어옴으로써 이른바 창조적 파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990년이 어떤 시기인가요? 바로 ICT 혁명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콘텐츠 산업이 중요해지고 인터넷 산업이 중요해지고 바이오 산업이 중요해지고 이런 이른바 혁신 산업들이 경제 성장의 동인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 이후에 이런 혁신 산업 중심으로 경제 성장의 엔진들이 진화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이나 일본의 경우는 1990년대 이후에도 이런 혁신 경제로 잘 진화해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들이 함의한 것은 서유럽 국가들, 특히 EU 국가들에 대해서 진입 장벽을 낮춰라는 것이었습니다. EU가 통합된 이후에도 각국들은 나라마다의 규제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제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적 함의는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진입 장벽을 낮춰서 도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인 합의를 국내 정책 입안자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규제 완화의 목적이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 자체만을 받아들이는 오류를 우리는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재벌 중심의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면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것이 진입의 장벽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재벌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다른 산업으로 쉽게 들어가서 오히려 경쟁을 방해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90년대 이후에 일어났던 혁신 경제로의 이행을 과거 서유럽 국가나 일본의 내셔널 챔피언을 만드는,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2011년쯤에 이른바 혁신 경제로 이행해야 될 만큼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가격 경쟁력 우위의 상품군들에서 우리를 대체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더 혁신적인 제품들을, 새로운 제품들을 생산하는 혁신 경제로 이행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산업의 진화가 이쯤에 단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90년대 서유럽이나 일본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한국 성장 모형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 성장 모형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혁신 경제로 이행이 지체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제조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에 더해서 이른바 탄소 중립과 아리백으로 이행하는 문제가 설상가상으로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아리백을 하겠다는 자발적인 선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리백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자신들의 생산 또는 경영 과정 그리고 또 전기를 쓸 때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든 전기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자발적인 다짐을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리백을 2050년까지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로벌 리딩 기업들은 한 걸음 더 가서 자기에게 부품이라든지 소재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100%를 쓰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제품을 가지고서 또는 기계 같은 걸 통해서 장비를 통해서 생산을 하는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100%를 쓰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들도 2022년 현재 21개 정도가 아리백에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아리백 현실은 매우 어둡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2022년 현재 8.95%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1.8%에 해당합니다. 이 아리백들을 한국 기업들이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도 역시 굉장한 도전이고 한국의 제조업에 대해서 암울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2년에 국내 300개 기업들을 통해서 해외 거래처로부터 아리백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설문을 했습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이미 그런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BMW와 같은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아리백을 통해서 부품을 만들지 않고 있는 한국 기업들과 계약을 파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관련돼서 아리백 요구는 더욱 거셉니다. 글로벌 서버 1위인 델 테크놀로지스하고 MS는 2030년까지 아리백을 45%, 50% 사용하도록 부품들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웹 서비스는 2030년, 40년까지 아리백 100%로 부품들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친숙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 ASML 같은 경우에는 2040년까지 고객사들이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장비를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야기한 AI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과연 우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해서 아리백을 활용한 생산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결부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한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한국은행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치를 활용해서 비관적인 보도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관적인 성장 전망치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제조업의 위기 문제, 아리백의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로 고려된 수치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인구 고령화의 문제를 고려할 때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성장률의 저하만을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한국 경제 구조가 바로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조업이 여전히 가격 경쟁력과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즉 공정혁신에 의지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97년 경제 위기 이후부터 하청에서 단가 우려치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97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빅딜을 통해서 국내 산업들이 독과점화되고 이 독과점화된 산업에서 부품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이른바 전속 계약 관계에 매이게 됩니다. 전속 계약 관계 하에서 기업들은 단가 우려치기를 하게 되고 중소기업들, 하청기업들은 수익률과 또 거기에 속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들이 심각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양극화 문제 그리고 단가 뿌려치기에 의한 가격 경쟁력의 확보라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재벌 대기업들이 특히 이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 사무직 고용자들이 50쯤 되면은 강제 퇴직하도록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50 먹은 부장님이 가서 단가를 후려치나 30대 대리가 단가를 후려치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월급을 많이 주고 부장님을 회사가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강제로 퇴직을 시키게 됩니다. 강제로 퇴직되면 대부분 자영업에 들어갑니다. 자영업에 들어가서 3년에서 5년 사이 대부분 망하게 됩니다. 그럼 노인빈곤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본 젊은이들이 전문직이나 공공기관, 공무원 이런 직장을 찾기를 원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안 되면 대기업을 갑니다. 중소기업은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통 자기가 가장 오래 근속한 기업에 취업하는 연령이 35세고 그리고 강제 퇴직되는 연령이 50세입니다. 15년 정도 근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취업이 늦어지고 또 조기 퇴직을 당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고 예상하게 되면은 당연히 결혼이 늦어질 뿐 아니라 결혼할 때도 배우자가 직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이쯤 돼서 30대 초반, 중반쯤 되는 그리고 직장에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왜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의 85%가 이른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애들을 적게 낳는 것은 저출산의 15%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85%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는 바로 단가 우려치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양극화와 조기퇴직, 자영업의 몰락, 노인빈곤이라는 이 악순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단가 우려치기와 기술 탈취 같은 것이 만연하기 때문에 사실 중간재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전속 계약 관계에 있다는 것 자체가 경쟁의 기회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도전 기업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혁신에 대한 유인과 혁신할 여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간재 산업에서 혁신이 없어지고 상품의 고도화, 산업의 진화가 단절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조업의 위기 문제와 저출산의 문제가 결코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야만 한국 경제의 미래도 있고 저출산 문제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박상인의 경제브릿지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한국 경제가 왜 위기에 처해 있는가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야기했던 AI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